예, 안녕하십니까. 저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업을 해서 참 누구나 다 장사가 잘 되고 대박을 터뜨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점포 클리닉, 장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창업 시장에서 도대체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구체적인 장사 안 되는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점포 클리닉에 대해서 한번 점포 클리닉 시장과 점포 클리닉을 의뢰하기 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포 클리닉, 그럼 뭐 점포 클리닉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하듯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매출을 오르지 못하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이게 과연 그 대체해서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바로 그냥 바로 문을 닫아야 될, 폐업을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사실은 점포 클리닉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이런 점포 클리닉이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거의 다 어떤 얘기인지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점포 클리닉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창업 붐이 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90년대 초반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명태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명예퇴직. 그러니까 명태라는, 그 당시 명예퇴직 붐이 일어나면서 너나없이 창업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고, 이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창업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의외로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실패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릴까요 해서 그 방송사에서 저희의 이런 점포 클리닉 컨설팅을 직접 프로그램화했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포 클리닉을 저희가 현장에서, 창업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근데 몇 가지 유형을 보면, 첫째는 가장 큰 건 역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즉 매출을 올리는 방법, 매출 증대책이 좀 없을까요? 이런 유형이 사실은 뭐 가장 많죠. 업종을 불문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컨셉, 이런 아이템, 이런 업종을 했는데 이건 좀 업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업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식사 중심의 음식점을 했는데 식사 말고 주류 중심으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 아니면 아까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를테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뭐 맛도 좋고 제대로 운영도 하고 시설도 좋고 이러니까 알리기만 잘하면 될 텐데 어떻게 알릴까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이런 포인트, 원가를 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유형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이런 유형과 아울러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창업자들이 이러한 실패 사례, 즉 장사 안 되는 사례를 저희가 보면서 도대체 실패에 대한 원인이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좀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실패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공을 가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제가 수많은 실패한 창업자를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나는 실패할 수 있어, 나는 아마 실패할 거야, 이러고 창업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다들 나는 이제부터 오픈함과 동시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너무나 떼돈을 벌 거야, 다들 이렇게 잘 되는 쪽만 생각하죠. 근데 아쉽게도 오픈한 이후 3개월, 빠르면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도 못 돼서 문 닫는 사례가 아주 많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창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실패 사례를 학습한다는 것은 오히려 먼저 간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내가 이렇게 번복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에 대한 원인을 사전에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창업 예정자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흔히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을 가보면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아이템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템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유명한 제과점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TV에서 막 광고하면서 했던 브랜드와 지금 2007년에 가장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가 전혀 다르죠. 예. 즉 10년 전에는 그 브랜드가 최고였는데 지금 지나니까 야 지금 이런 브랜드가 1등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템 자체가 이를테면 야 예전에는 야 한때 찜닭 불닭 이런 거 무지 많았었는데 왜 지금은 다 없지? 한때는 IMF 시기에는 야 소갈비살 전문점이 전국 상권에서 눈만 뜨면 소갈비살 전문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많던 게 다 어디 갔지? 이런 즉 아이템과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장사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이 아이템과 브랜드의 경쟁력 측면이라는 것은 첫째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업종 경쟁 자체가 하향세일 때,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유행 업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닭찜닭, 아니면 뭐 예전에 유행 업종이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닌데 유행 업종 중에서도 아주 견실한, 이를테면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낙지 한 마리 수제비, 이런 아이템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갑자기 공급 시장이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공급 시장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본사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쟁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전혀 유행 아이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안 되고 식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도 낙지구나 여기도 낙지구나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돌려버렸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자체가, 모든 브랜드는 이렇게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보합세를 달리는 이런 브랜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 브랜드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만약에 시작한 이 아이템, 이 브랜드가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도입기 시점인가, 아니면 한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시점인가, 아니면 가장 이런 고점을 달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투 시점인가, 아니면 이미 지금 하향세를 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만 저는 잘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템 경쟁력 저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년 된 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를테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그대로, 그릇도 그대로, 오히려 이게 문화적인 측면으로 연계돼서 아 그 집은 그런 거야, 오직 마다는 최고야, 이렇게 하는 집도 있습니다만,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경쟁 점포는 계속 많아지고, 똑같은 가격을 투자하면 고객 만족도가 훨씬 높고 5천 원을 투자해도 한 15,000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집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나는 아직도 10년 전 스타일로 그대로 하다 보면 계속 고객들이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장사는 몫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창업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야 이제는 제대로 상권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즉 상권 및 입지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권이라는 차원은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건대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나 나왔던 단어가 상권이었죠. 하지만 요즘 뭐 창업 예정자들도 아 상권이 어떻고 이런 건 다 압니다. 때문에 문제는 상권 입지 경쟁력 저하로 인한 매출 그 부진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창업자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상권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개념에서 상권 안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을 수 있죠. 이 나무들은 전부 아이템이죠. 그래서 상권 내에 이를테면 뭐 음식업도 있을 수 있고, 판매업, 도소매, 서비스 모든 업종이 다 있고, 거기에는 줄 서는 가게도 있고, 이렇게 완전 팔이 날리는 가게도 있고, 선수도 있고, 아주 아마추어도 있고, 이런 모든 게 집대성되어 있는 게 상권이기 때문에 단지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상승 가도를 달린, 앞으로 좀 점차 상세력이 높아지는 상권인가, 아니면 이미 한물 간 상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상권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전망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이게 당장 5년 후 전망인지 10년 후 전망인지,
아니면 당장의 전망이 좋은 건지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5년 후 전망, 이런 장기적인 전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상가를 분양받는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지만 이 창업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3년 후 전망 좋은 건 의미가 없죠. 오픈하자마자 유지가 잘 되는. 그래서 사실 상권 선택에 있어서 이를테면 최근에 신흥택지개발지구 상권에 들어갔다가 초기에 이렇게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바로 희생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우리나라 5대 신도시를 보면 지금 5대 신도시가 개발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성숙기에 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한 지 1, 2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전혀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권리금 없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상권을 조금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그 다음 입지가 있죠. 입지라는 것은 뜨는 골목, 짓는 골목이죠. 뭐 아무리 뜨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신촌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야 옛날에는 신촌상권 신촌 로타리에서 연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 첫 번째 먹자골목 거기가 최고였는데 최근에는 가보니까 야 걷고 싶은 거리가 형성이 되고 신촌역 쪽으로 새로운 걷고 싶은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상권의 중심축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A 플러스 입지, 상급지가 오히려 중하급지로 전락하고 예전에 중급지가 상급지로 되는 이러한 입지 부분을 잘 판단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는 역시 점포라는 부분이죠. 점포는 잘생긴 가게와 못생긴 가게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생긴 가게는 뭐겠습니까? 일단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편하고 들어왔을 때 편의성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비싸지 않는 즉 경쟁성이 높은 가게 이런 게 잘생긴 가게죠. 못생긴 가게는 월세 비싸고 전면이 너무 좁거나 가게는 아주 큰 가게인데 전면이 3.5m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협소하게 보이는. 그래서 흔히 코너 가게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사인을 부착할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작은 가게가 배로 보이는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권, 입지, 점포에 대한 부분만 잘 판단을 하면 되고요. 실패에 대한 원인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상권에는 반드시 주수요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장사를 하려면 역시 주수요층이 주부 대상으로 하는 게 좋다. 주부 및 가족 단위. 이런 주수요층,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에서 장사한다면 말이 필요 없이 30, 40대 남성 직장인과 20대 여성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 근데 문제는 상권은 30, 40대 남성 직장인과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에 들어갔으면서 뭐 이를테면 가족 단위 아이템을 한다든지 이게 상권과 아이템의 적합성이 이렇게 적합성 결여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운영 시스템의 불안정성. 운영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라는 차원은 이를테면 고객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고객 관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건 서비스 경쟁력하고도 연동되는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고객 관리라는 것은 주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은 직원이 장사를 해준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때문에 이런 최초 마지막 말단 서비스를 하는 이런 직원 교육까지 항상 수반이 돼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동시에 사실은 이런 직원 관리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그 창업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직원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직원들이 상당히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심지어는 꼴통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창업 현장에서 느껴보면 주인이 좋으면 직원들도 다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즉 그건 뭐냐면 직원 관리를 가장 좋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족처럼 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돈을 많이 벌면 당신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의 비전과 직원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장.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리고 정말 1인 2역, 1인 10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되겠죠. 그건 기본이죠, 사실은. 근데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런 법적인 관계로만 접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운영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세 번째 이런 자금 관리라는 부분도 있죠. 즉 초기에 너무 외부 차입 비용이 많았다던가 요즘 뭐 아파트 하나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러다 보면 너무 차입 비용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그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동시에 시설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점포라는 게 처음에 한번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뜯어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런 초기에 세팅했을 때 제대로 주 대표 메뉴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설 그 아이템에 적합한 시설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 선정을 잘 해야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해준다고 해서 공짜로 해주는 곳은 없거든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했을 경우는 마음에 안 들어도 미안해서 말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때문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경쟁 업체들 제대로 하는 업체들 두세 군데 딱 불러서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방법이죠. 우리 아이템이 이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시향과 견적을 딱 가져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업체, 즉 음식점은 음식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일식집이면 이 뭐 전체적인 테이블 높이를 몇 센치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배기와 덕트, 극기와 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좀 전문성 있는 업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의류 매장을 해봤던 사람은 음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의류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런 전문 업체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패 원인 중에서 네 번째 가장 큰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창업 주체 경쟁력에서 오는 그 경쟁력 미비에서 오는 실패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즉 주인이 잘 몰라서 주인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즉 주인은 아직까지 초보자인데 아이템만 빅 아이템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템만 잘 잡고 점포만 잘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주인의 창업 주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창업형 인간으로 먼저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업형 인간이 뭡니까? 반대말은 회사형 인간이겠죠. 나는 열심히 회사만 다녀야 될 사람인가? 나냐면 창업형 인간의 가장 큰 기본은 나보다는 고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아파트에서 위층 분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고객을 위해서 재롱도 떨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미친 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즉 어떻게 보면 영업력이 있는 부분, 영업력을 갖추는 부분, 영업력으로 무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 창업형 인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채 아이템 잘 잡고 브랜드 하나만 잘 잡고 이래서 창업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창업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런 창업형 인간, 즉 자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지자체별로 이런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좀 미진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업형 인간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이템을 잡고 점포 입지를 제대로 잡고 서비스 경쟁도 갖추고 시설 제대로 갖춰서 인허가 거쳐서 오픈하면 저는 실패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영업직이 가장 홀대받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대졸자들 대상으로 보면 영업직은 다 취직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영업직이거든요. 창업시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업 근처라도 가보셨던 분들이 아주 성공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패율이 높은 전직은 뭐겠습니까? 별로 고개 숙일 일이 없었던 전직들. 뭐 관리 파트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만 몇십 년 동안 해오셨던 이런 제조업 파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체 높으신 분들, 뭐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선생님, 은행원, 이런 분들이 창업하면 오히려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형 인간으로서의 자기 무장, 그리고 또 다른 실패 원인 중에서는 사실은 이런 창업 주체를 둘러싼 개인 환경에서 오는 실패 원인도 많습니다. 흔히 부부 창업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부부 창업도 부부 창업 나름이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 입지 잡고 오픈을 했는데 매일 24시간 같이 매장에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티격태격하고,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결국 부부 사이에도 네 탓 내 탓 하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내지는 간접 운영으로 인한 실패 요인도 있죠. 나는 그냥 돈 있으니까 투자만 하겠다. 대리 운영, 대리 매니저를 통해서 대리 운영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심지어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루스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한, 즉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광우병 파동, 뭐 구제역 파동,
콜레라 비브리오 파동, 뭐 만두 파동 이런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실패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가 운영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일단 완전 실패하기 전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의 하나가 저는 소비자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다들 원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실패 원인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가게를 둘러싼 주변 수요층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캐치하는 방법이죠. 흔히 수요층들 반응 좋아요. 주인이 카운터에서 맛있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맛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다들 또 나이 있는 주인이 물어보면 그냥 맛 없어도 그냥 먹을만합니다. 이 정도 하고 다 가겠죠. 하지만 가게 밖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면 반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게 밖에서 주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하루에 5만 원만 들이면 아르바이트생 채용할 수 있죠. 해서 우리 가게가 어떤지 대표 메뉴에 대한 반응, 분위기에 대한 반응, 직원에 대한 반응, 주인에 대한 반응,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반응 이 정도만 소비자 조사를 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러한 그 기본적인 소비자 조사마저도 하지 않은 건지 못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또 다리 오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오판. 그러니까 오판에서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더 장사가 안 되는. 대표적으로 음식점 장사 안 되는 음식점에 가보시면 대부분 뭐 신메뉴 출시, 새로운 메뉴 해서 계속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는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은 이게 별로 안 먹히니까 이 메뉴로 한번 해볼까? 나도 이 메뉴 할 줄 아니까 그럼 이것도 해보자. 결국은 백화점 푸드코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집은 장사 안 되니까 또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럼 만약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최소한 인테리어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간판 천가리 정도는 새롭게 바꿔야죠. 한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이거를 만회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근 수요층들에게 새롭게 오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한 메뉴를 대표 메뉴로 띄워서 옛날에 그 가게 망했습니다.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포 클리닉을 제가 진행하면서 장사 안 되는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는 점포 내부적인 문제와 점포 외부적인 문제로 흔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서 항상 이런 장사 안 되는 원인들은 주인들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매출 곡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항상 모든 영업 상황은 오르락 내리락이죠.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모든 영업 상황은 잘 될 때 안 될 때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뭐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전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죠. 저번 주 금요일은 잘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번 달 1일은 잘 됐는데 이번 달 1일은 왜 안 되지? 이런 곤두박질 쳤을 때 원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출 추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홍보 마케팅 내지는 이런 점포 외부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 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케어를 하고 새롭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오픈해야만 이 창업 시장에서 정말 허무하게 곤두박질 치는 이런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창업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